안녕하세요. 나는 울산의 대통령이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현입니다. 지난 22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에서는 이런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마라. 태움이란 말을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호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언어인데요. 최근 의정부 을지대 병원에서 9개월차 신규 간호사가 병원 기숙사에서 태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알려지면서 또다시 반복되는 비극 앞에 부끄러운 반성을 하게 됩니다.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울산 CBS에서 제작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울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울산 C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요리할 때 유해물질이 집안 전체로 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 플러스를 검색해보세요. 주방부터 가족의 모든 생활 공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안 전체 공기질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 플러스. 요리할 때 유해물질이 집안 전체로 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 플러스를 검색해보세요. 주방부터 가족의 모든 생활 공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안 전체 공기질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 플러스. 울산의 청년들이 노동 키워드로 뭉쳤다. 나울통 노동 에디션. 나울통 노동 에디션 오늘이 9회째 방송인데요. 공동 진행자분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CB뉴스 기자 성민주라고 합니다. 네, 먼저 놓치기 쉬운 노동 관련 뉴스를 간략히 정리해보는 키워드로 챙기는 새 뉴스 시간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로운 노동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특고 고용보험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 이후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중인 방과 후 학교 강사 7만 3천여 명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특고는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2개의 직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준공영제입니다. 오늘 2023년 하반기 울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의 버스 운영 체계인데요. 버스 업체는 노선 운행을, 시는 서비스 수준 관리, 재정 지원 및 운영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당해고입니다. 5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한 울산방송 아나운서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아나운서가 U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는데요. 지난 12일 UBC 측은 대표이사 명의 복직 통지서를 보냈고 해당 아나운서는 15일부터 UBC로 복직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챙기는 새 뉴스였습니다. 네, 산업재해 전문 이학렬 공인노무사, HR 전문 성정훈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2주간 뭐 대선 이슈도 있고 코로나 이슈도 있고 있었는데요. 저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 관련 본업에 열심히 하셨다. 네. 그러면 성정훈 노무사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19일부터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면서 이걸 이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이제 질의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이걸로 좀 바빴던 2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질의를 무료로 해주셨나요? 아니면은? 질의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맡기시면은 비용은 발생하긴 합니다. 네. 여러분 질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주제는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됐듯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지 그 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최근에도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공무원 자살 사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평적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넷땡땡에서도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슈가 되는 등 이 주변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법상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긴 합니다. 네. 좀 더 이제 좀 뭐랄까 와닿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저희 중고등학생 때 왕따 사건이 항상 있었잖아요. 늘 존재했었죠. 네, 이게 직장에도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왕따라는 건 동년배의 문제라면 이거는 상하이 위계 구조가 있는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부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움에 대해서 제가 태움 얘기는 들어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드려보면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래요. 이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물어보니까 우와, 네. 이거 잔인하죠. 네. 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악습을 일컫는 은어인데 얘가 보기에는 되게 표준적으로 아름답게 문장을 구사한 것 같고요. 사회자님 말씀처럼 간호사 이 태움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직장에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결코 나와 무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규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뭔지 제시를 했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게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런 행위를 혹시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판단 기준에 대해서 혼란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 신고를 하거나 이 상사로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법적 개념을 토대로 세부 판단 기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행위자 요건과 두 번째 이제 행위 요건으로 나누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행위자 요건을 보면은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료 근로자들도 법상 행위자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 근로자 사이,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위 측면에서 이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좀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되어야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즉 이제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의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거나 이제 관계상의 우위죠. 개인 대 집단, 나이, 출신 지역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여야 합니다. 이는 특정 행위가 개인 심부름과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욕설 등을 동반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이는 행위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행위로 피해자가 이제 신체적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송노무사님께서 요소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판단할 때는 요소별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외에도 당사자의 관계, 그리고 행위가 행해진 장소나 상황, 그리고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이례적인지 여러 번 반복됐는지 계속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거예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가 발생하는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한 결과가 발생했으면 인정돼야 할 것인데 되게 뭐 장황하고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주로 쟁점이 되는 거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노무사님, 이게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만은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주로 쟁점이 되는 거는 사업주가 요즘 시대에 대놓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뭐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요. 예를 제일 큰 게 내부 고발을 했더니 이 사람이 명시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지만 갑자기 막 업무량을 막 증폭시키거나 네. 꼼꼼하게 막 보고하라고 하거나 그럼 이게 업무의 적정 범위인지 네. 아니면 업무의 적정 범위가 아닌지가 쟁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되시면 네.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노무사에게 질의를 하셔서 이 정도면 네. 이전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현재 직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제가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되진 않을까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제 사회자님이나 이제 기자님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의료회사 디자인 팀장님이 계시는데 이제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보고를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으나 이제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컨셉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보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이제 디자인 담당자님이 업무량이 늘어나서 스트레스 받은 사례인데요. 이 행위가 혹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가 당했거든요. 네.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해당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신제품의 디자인 한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한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로 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이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 행위 양태가 뭐 사회 통념상 이제 상당하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 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 너무 답정 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건 이제 대놓고 한 거죠. 대놓고. 맞습니다. 이 행위는 이제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따돌림을 지시한 거고, 그리고 또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을 이제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준 것도 문제고 퇴출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이 그 반복과 절차도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 외에도 이 CCTV로 직원들을 감찰하면서 간식은 맛있었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네. 경고 메일, 메시지를 보내면서 감시를 하는 행위도 이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상사가 퇴근한 다음에 주말에 술에 취해가지고 팀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에 막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답장을 해라. 왜 익십하냐. 이것들도 팀원들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보죠. 업무 필요성이 전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 시간 외이고. 그리고 또 상사가 직원들에게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시간에 업무 처리가 어렵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 행위를 직원들에게 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네. 회사에서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막 강제로 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등 휴식 시간까지 연습을 시키는 행위. 요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 야, 그 네가 뭐 지금 이 시즌에 그 뭐 휴가를 쓰는 게 좀 좋은 거 같냐?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다는 표현들. 그래서 사실상 휴가를 못 쓰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들. 그리고 폭력, 욕설 행위 등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노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 같은 이제 노무사에게 방문 또는 유성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문도 가능하고 유성 상담이 가능한데 이제 1522-9000번을 전화를 하시면 저도 거기 상담 센터에 이제 간간히 일을 하는데요. 저와 같은 노무사님 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22-9000번입니다. 네. 1522-9000번.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면 하실수록 더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더 안 좋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본인한테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제 심리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주관적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는 충분치 않고요. 뭐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내용이나 또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는 관련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메신저 등의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셔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보해 두신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비교적 최근 몇 년 전부터 논란이 계속 되어 왔었잖아요. 네. 회사 측의 대응이 기민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사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하는 문화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7월부터 실행이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이제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취업 규칙에 넣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신고자 상담, 조사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에서 규정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실무상 이제 사업장들 여러 군데 방문하고 이제 근로자들 상담을 했을 때 공공기관 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문화가 제대로 정착된 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묵살하거나 이제 대놓고 행위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과 대면시켜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부랑 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대 1주년 토론회를 열었다고 해요. 이때 이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법 시행 후에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변화가 얼마나 됐냐고 물었대요. 근데 이제 응답자의 71.8% 변화가 없다고 답을 했답니다. 감소했다는 답은 뭐 19.8%에 그쳤고요. 늘었다는 사람들도 8.4%나 됐다고 하니까 아직은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의 대응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사 측의 대응이 부실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기존 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 조치 의무를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무언가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네. 사업주가 문제를 방관해도 이를 처벌할 조항은 근데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는데요. 이런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조항이 좀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노동자분들은 이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하게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도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를 안 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를 짚어봤잖아요. 이 특수 고용직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되고 있어서 특수 고용직 노동자분들은 이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최근에 경기 김포시 한 대리점 택배기사 A씨 분이
중부 고용청의 택배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네. A 씨와 이제 택배 노조 조합원들 점주 간의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자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종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은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뤄지는지 그리고 처벌도 처벌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뭐 인정되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에 인정된다면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실시가 됩니다. 네. 다만 최근 개정된 법 내용을 보면 사용자나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그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다. 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 피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피해자 유급 휴가, 가해자 분리 등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가해자를 징계도 안 하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서 기존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신 근로자 분도 신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가해자 분리를 요구하는 것, 요구를 했는데 거절했다. 요것도 그 사실 하나만 자체만 가지고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는 데 하나의 간접 사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은 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좀 미흡한 점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상황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은 이 자율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방 교육이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1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서 교육 자체가 더욱 문제가 되는 실정이라 교육이 좀 활성화되면은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19년도 7월 16일부터 20년도 6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건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건수가 전체의 이제 33.2%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을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세 번째는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요. 프리랜서 노동자와 이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나타난 인적 종속성은 약하지만 경제적 종속성은 여전히 수반되어 있는 특수 형태 근로자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일자리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많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추세인데 이런 직장 내 문화 또한 선진적으로 변해가야지만 많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소득을 얻어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학열, 성정훈 노무사 두 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한예에 울어 나가고 있는데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인, 성민주, 기술의 강승복, 연출의 김유리, 이태인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